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시간 4월 셋째 주 세 번째 동아시아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2학년 4반 학생들 반갑고요. 그리고 예습하겠다고 남의 반 수업 미리 듣는 착한 학생들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옷차림이 바뀌지 않은 걸 봤을 때 그렇죠. 월요일날 한꺼번에 3시간 다 찍으셨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그지? 네, 다 피곤하고 힘들고 목도 아프고 해가지고 내일 찍을까를 고민했습니다만은 선생님은 일을 좀 이렇게 미뤄두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학교를 왔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한꺼번에 다 끝내버리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스트레이트로 3시간째 이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아까 전까지 찍은 두 개의 영상은 2학년 1반에서 찍은 거고요. 지금은 2학년 5반에서 촬영을 하고 있네요. 자, 교재 14쪽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인구의 이동, 그 중에서 일본으로 이동한 도외인들에 의해서 전파가 된 선진 문물이 이후에 일본의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거 하나 더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 선생님 수업이 끝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요번 시간에 넘겨서 살펴보게 됐네요. 14쪽 맨 위에 보시면은요,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교역로와 그리고 이제 문화의 교류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언급할 건데요. 첫 번째는 벽돌 무덤입니다. 자, 원래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려 계통, 부여 계통의 국가이다 보니까, 수도가 서울에 있었던 한성 백제 시절에는요, 고구려와 유사하게 돌 무지 무덤, 이런 것들이, 왕의 무덤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돌을 쌓아서 만든 돌 무지 무덤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러다가 이후에 백제가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되면서, 웅진으로 수도를 하고 난 이후부터 어떤 무덤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벽돌 무덤의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남조에서 전형적으로 발달했던 무덤의 양식이거든요. 남조의 벽돌 무덤이 웅진 백제 시기에 무려왕릉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백제가 남조와 긴밀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은 반가사유상이 중국 거, 그 다음에 한국 거, 일본 거가 나와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반가부좌를 말해요. 이렇게 이제 한쪽 다리를 꼬고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자세를 반가부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미륵보살이 반가부좌 자세로 앉아있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거든요.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먼 미래에 인간의 고통에 빠진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불교의 보살이에요. 그리고 이 자세는 먼 훗날 어떻게 인간들을 다 구원해주지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미륵보살을 표현한 것들이거든요. 중국에서는 돌로 만들어졌었고, 주로 한반도에서는 주로 청동이나 금이 섞인 금동으로 많이 만들어졌었고, 일본에서는 목조, 나무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목조 미륵보살 이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었던, 아주 많이 유행을 했었던 대표적인 불교 조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불교가 전파되었고 유사한 불교 문화가 발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과 한반도, 일본 사이에 문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유물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일본 거는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고류사, 일본의 고류사라는 절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보 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극찬을 해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명성을 얻은 조각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재료는 다르지만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든 거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무엇을 밝혀내냐면요, 이 일본에 있는 나무로 만든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재질,
나무가 한반도에서만 자라는 빨간 소나무 적송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거봐라 역시 니네 국보 1호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했냐면은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용은 일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신라에서 목재를 수입해 와서 한반도에서 목재를 수입해 와서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뭐 어쨌든 일본의 국보 1호라고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교 문화 역시 당시의 인구 이동을 통해서 활발한 문물의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위에 보시면은 가야의 덩이쇠 그리고 일본의 덩이쇠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덩이쇠 말 그대로 쇠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가야의 경우에는 변한 시기부터 철기가 굉장히 풍부해서 철기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 특히 외로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었고 외와의 철기 교육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덩이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덩이쇠는 말 그대로 쇠 덩어리인데 이제 이 덩이쇠의 형태로 쇠를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면은 일본에서는 그 덩이쇠를 가지고 뭐 칼을 만든다든지 방패를 만든다든지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자기들에게 필요한 형태로 가공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쇠를 우리가 이제 금덩어리나 은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골드바 은괴, 금괴 형태로 이제 유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금괴를 가지고 자기 필요한 사람이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가야에서는 쇠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덩어리의 형태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가야에서 가공이 된 것과 굉장히 똑같이 생긴 쇠덩어리가 일본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일본과 가야 사이에서 철기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네, 요거 원래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독촉을 받는 바람에 미처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번 시간에 넘어왔네요. 마저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교재 14쪽으로 가서요. 국제관계의 다원화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에서는 대표적인 외교 활동으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형식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강화도 조약 있죠, 그죠? 서양 세력들이 동아시아 지역을 침략하면서 맺었던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들, 이른바 근대적인 조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제적인 조약이 나타나기 전까지 동아시아 지역 세계에서 국제 관계를 맺는데 활발하게 이용이 되었던 형식이자 외교 활동이 바로 조공과 책봉의 관계라고 하는 활동이거든요, 관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외교 활동이자 형식인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그것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떻게 국제관계 속에서 활용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번 시간에 조공 책봉 관계의 형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외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역사를 보면은 크고 강한 나라하고 약하고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대체로 그런 어떤 강대국에 해당했던 중원 왕조와 그리고 대체로 약한 나라에 해당했던 중원의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졌었던 외교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대체로 힘이 약하고 작은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조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예의를 갖춘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보내는 선물을 가지고 조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맺어진 국제관계를 가지고 조공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강대국의 경우에는 약소국에게 선물을 받았단 말이야, 그지? 예의를 갖춘 선물을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 역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물을 받았으면 고마워라고 하면서 나는 그에 대한 답례로 나도 선물을 줄게 하고서는 답례품을 줘야 돼요. 그 답례품을 뭐라고 하냐면은 회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준다라는 뜻에서 회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왕이라든지 장군 같은 그런 어떤 관직의 이름, 관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땅의 지배자로서 내가 인정해 준다 라고 하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책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책봉 행위를 통해서 맺어지는 국제관계를 가지고 또 책봉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본의 히미코 여왕이 중국의 위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서 신위 외왕의 칭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것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히미코 여왕을 위나라에서 일본국의 지배자로 인정을 해주면서 내려준 칭호, 관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행위가 바로 책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책봉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를 책봉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함께 이루어지게 돼요.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예의를 갖추면 강한 나라는 그 약한 나라의 왕을, 지배자를 인정해주면서 관작, 왕이나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호를 내려줍니다. 그렇게 맺어지는 국제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조공, 책봉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조공 관계와 책봉 관계는 동시에 맺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조공 관계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책봉 관계만 이루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식으로 국제관계를 맺어 나가느냐? 자,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첫 번째, 강대국의 경우에는요, 힘이 약하고 작은 나라가 자기에게 예의를 갖춘 선물을 바침으로써 무엇을 챙길 수 있느냐? 첫 번째, 자존심을 챙길 수 있어요.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역시나 크고 강한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이 강대국의 주변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의를 갖춘 선물을 약한 주변의 국가가 자기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곧장 잘 듣겠다라고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아, 얘네가 우리랑 싸울 생각이 없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대국의 주변 지역을 어느 정도 안심시킬 수 있는,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약한 나라의 왕들이 강대국의 황제에게 예의를 갖춘 선물을 바쳐요, 그죠? 그것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변 국가의 왕들이 예의를 갖춰서 선물을 바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황제가 자기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과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높이면서 자신의 어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또 역시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강대국은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맺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대체로 중원의 주변 국가에 해당하는 약소국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조공보다 담례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약한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에게 바치는 예의를 갖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바쳤기 때문에 강대국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담례로 답례품, 회사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공이 담례보다 훨씬 더 크고 양이 많고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강대국으로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존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는 너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너네가 주는 이러한 선물 같은 거 우리한테는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뭐 이게 예의를 갖춘 선물이니까 받아는 줄게.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대로 담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말이 조금 꼬였네요. 다시 강대국은 뭐가 중요했다? 자존심이 중요했다. 자기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선물 바칠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나라가 조공을 바치면 고맙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거 사실 별거 아니지만 너희의 예의를 갖춘 선물이니까 받아줄게 라고 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유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 생신 때 드리는 선물하고 부모님이 내 생일날 사주는 선물하고 뭐가 더 큰가요? 당연히 부모님이 나에게 사주시는 선물이 훨씬 더 크고 비싸지 않나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강대국 입장에서 주변에 있는 힘이 약한 나라들을 잘 달래고 그것을 통해서 변방을 안정시키면서 나아가면서 황제로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힘이 약한 나라가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양의 가치 있는 선물을 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소국들의 경우에는 조공을 바치면은 그에 대한 담례로 돌아오는 회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공관계 같은 경우에는 무역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강대국에 돌려주는 회사에는요, 물론 금, 은, 비단과 같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들도 있냐면요, 약소국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선진 문물과 관련된 것들, 책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뛰어난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회사 품위에 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상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조공을 바쳤을 때 돌아오는 담례가 약소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받아들이면서 약소국들에서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데 이용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한 이 강대국의 황제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자신의 왕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요. 주변 국가들한테 나는 쟤네가 인정해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국제적인 지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책봉 관계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왜 맺어졌느냐?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얻는 것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양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맺어진 관계가 바로 조공관계와 책봉관계, 조공-책봉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예의를 갖춘 선물을 바쳤다고 해서 강대국이 약한 나라의 왕을 지배자로 인정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왕과 신하의 관계인 것과 같은, 왕과 백성의 관계와 같은 지배 피지배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하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약소국이 강대국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어떤 상하의 관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형식적 상하 관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실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대단히 신뢰적인 외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상하의 형식을 띈 것은 다만 의식과 예절의 차원의 것이었다. 의례적인 외교의 틀이다. 형식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의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서양 세력들이 동아시아에 나타나면서 맺게 되었던 근대적인 조약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졌었던 가장 대표적인 외교 활동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다만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졌었던 형식적인 어떤 외교 관계였다. 외교 관계의 형식이자 틀이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좀 됐으려나요? 자, 그렇다면은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으며 그것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배가 고프네요. 지금이 12시 40분이고 좀 있으면은 이거 3교시가 끝나는데 다 마치고 밥을 먹을 생각에 배고픔을 참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밥을 먹고 있겠지?
자, 봅시다.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느냐? 처음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왕과 제후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예전에 주나라 때 봉건제라는 것을 실시했고 주나라 왕은 주나라 영토를 직접 다스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은 자신이 통치하고 지방은 여러 명의 제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이 주나라의 제후들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주나라의 왕을 만나서 예의를 갖출 선물을 바쳐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제후가 왕에게 가져와서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느냐? 그걸 가지고 조공이라고 불렀어요. 또한 이 주나라 왕이 땅을 나누어 주면서 이 땅은 네가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제후를 임명하는 행위를 가지고 책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나라 봉건제에서 왕과 제후 사이에서 사용이 되던 용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가 유교의 천명사상과 한대의 화의관, 이런 것, 화의관이 체계화되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후에 국제관계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육아사상의 경우에는요, 이것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요, 어떻게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은 가정이 평화롭듯이 나라가 평화로워지면서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 육아사상에서는요, 주나라의 이 봉건적인 질서가 잘 유지되던 시기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의 시기로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사상의 내용을 보면은 주나라의 통치제도와 통치사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다시피 이 주나라에서 왕은 하늘로 부터 선택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천명사상이 있었고, 그가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까닭은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덕치주의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교 사상에도 보면은 이러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통치자, 한나라 때 오게 되면 황제인데요. 그죠? 황제는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며 나아가서 그가 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유교사상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한나라 때 가게 되면서 법가 사상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의 사상을 찾게 되다가 그 중에 육아사상,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 지난번에 잠깐 우리 한걸 이선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한나라 때 가게 되면서 유교가 국가의 통치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중국의 황제는 천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천명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와 더불어서 한나라 때 가게 되면은 화의관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화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국은 중화다, 세계 문명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나머지 그 주변 민족들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한참 더 떨어지는 오랑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화의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이전부터 주나라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이론의 세계관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은 한나라 때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한나라의 황제는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중국은 세계의 문명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우리만도 못한 오랑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두 개가 결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나라 때 가게 되면서 한나라의 황제는 마치 그 주변의 왕들과 봤을 때 훨씬 더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주나라의 왕이 제후들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예물을 받는 것처럼 한나라의 황제 역시 다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천명사상, 한나라의 황제는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천자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국은 다른 문명들보다 훨씬 더 앞선 나라이고 다른 오랑캐들은 중국만 못한 애들이기 때문에 한나라의 황제를 마치
제후가 왕을 모시듯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한 나라의 황제가 다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마치 주나라 왕이 제후를 대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조금 어렵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1반, 2반, 3반, 5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할 거고요. 4반 학생들은 똑똑하니까 잘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으면 얼마든지 또 질문해 주세요.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똑똑하니까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나라 때 있었던 외교 관계가 처음부터 이러한 어떤 조공과 책봉의 관계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느냐? 한 나라 때 외교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한고조 유방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한 나라를 위협하는 흉노의 묵특선호와 싸웠다가 졌어요. 그죠? 그리고 간신히 탈출을 하게 되면서 이후 흉노와 한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번공주를 보내고 매년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통한 우호관계, 하친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 안 했었는데요. 한 나라는 형, 그리고 흉노는 동생인 형제처럼 사이좋은 관계가 되기로 합니다. 한고조 유방이 묵특에게 패배하고 난 이후에 화번공주를 보내고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친을 체결하면서 한과 흉노 사이에는 사이좋은 형제관계라고 하는 국제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형제관계, 조공책봉 관계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한 나라도 처음부터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조공책봉 관계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언제부터 한 나라가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느냐? 그것은 한 나라가 확실히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실제로 국제 질서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때서 비로소야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국제관계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나라 시기의 어떤 전성기 언제였습니까? 전성기이자 변곡점 바로 한 무제 시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무제 시기에 한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명사상이라든지 화의관과 같은 또 그와 똑같은 어떤 국제질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옳았음을 이 한 나라 때 이 한 무제 때 한 나라가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면서 입증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역시 우리는 중하야. 오랑캐들은 우리들만 못해. 우리의 황제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천자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확실하게 굳어지게 되었고 또 당시 국제 질서도 그러한 생각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나라는 주변의 약한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치 중국이 다른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왕과 제후의 관계처럼 대하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 이것은 실질적인 지배 피지배 관계, 상하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 나라 때 맺어졌던 조공 책봉 관계가 실제로는 어떠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는 어떠했느냐? 첫 번째 읽어주십시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때 맺어졌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는 틀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는 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한 나라가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적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나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기로 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과 제후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은 한 나라와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모두 똑같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어졌어야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국가의 상황마다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고정된 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실제로는 왕과 제후의 관계와도 같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났느냐? 자, 시간이 없고
또 일일이 다 쓰기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수업을 할게요. 자,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자, 예를 들어서 한 나라하고 주변 국가의 사이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가까웠다. 긴밀한 관계였다. 서로가 영향을 많이 주고받고 서로에게 이익이 있는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조공 관계와 책봉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한 나라 주변에 있었던 흉노라든지 장관의 파견 이후에 알게 된 여러 서역 국가들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역 국가들의 경우에는 특히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거기 나와 있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 놨는데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밑줄을 좀 칠까요?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했다. 자, 무슨 말이냐?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당시 서역 국가들의 경우에는, 동아시아가 아닌 서역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후가 뭐고 왕이 뭐고 조공이 뭐고 책봉이 뭔지 그런 거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나라가 강하고 또 잘 살고 비단을 생산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역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책봉을 받는다든지 선제 문물을 수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했던 이 서역 국가들의 경우에는 한 나라에게 다만 예의를 갖춘 선물만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돌아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공에 가면은 답례품, 회사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 흉노를 비롯한 서역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교역을 위해서 일종의 무역의 형태로서 이 조공 관계를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나라의 경우에는 교역을 위해서 흉노라든지 서역 국가가 파견한 사절들을 얘네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또 아니지 다시.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조공 책봉 관계가 동시에 맺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조공 책봉 관계가 딱히 필요 없었고 또는 그것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했고 다만 물물 교환 내지는 국가 간의 무역을 필요로 했던 흉노를 비롯한 서역 국가들 사이에서는 꼭 한 나라가 요구한 대로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사실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왕과 제후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왕과 제후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강제력이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무역의 모습을 보면은, 조공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서역 국가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한 나라에게 조공을 보내고 답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강제력이 작용되지 않는 관계였기 때문에 다만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관계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서역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도 못했고 이들은 다만 한 나라와 교육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한테 이제 자기들의 물건을 보내면은 답례가 돌아오니까 한 나라는 이렇게 무역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물건을 보내고 답례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한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세력으로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이 올라가니까, 그치? 황제의 권위도 안정화되고요. 그래서 조공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온 사절을 한 나라 입장에서는 그들을 조공 사절로 여기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각각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당시에 조공 책봉 관계가 실제로 임금과 신하, 왕과 제후의 관계와 같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왕과 제후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끊어질 수 없는 지속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은
뭐냐면은 그 관계를 통해서 이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각국의 필요에 따라서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에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었고, 또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왕과 제후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왕과 제후의 관계를 맺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왕과 제후의 관계를 끊고 다시 왕과 제후의 관계를 맺고, 이런 게 가능했을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각각의 이해관계를 통해 위해서 맺어진 관계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각국의 필요에 따라서 중단했다가 다시 했다가 또 중단했다가 하는 것들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 나라가 주변 국가와 맺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밑주십시다. 직접 지배의 관계도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고, 다만 밑주칠게요. 형식적인 외교의 틀에 불과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주변의 약소국들이 한 나라와의 관계에서 부담 없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 나라의 발전된 경제 문물, 문화적인 문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경제교류, 문화교류의 통로로 활용을 하면서 각기 자기 나라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 무제 때 멸망을 하게 되는 북베트남에 있었던 남비엣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번에 한 무제의 정복 활동할 때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이 남비엣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과 조공, 책봉의 관계를 맺었던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동시에 맺었던 한과 상당히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남비엣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남비엣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황제라고 불렀어요. 진나라의 시황제와 마찬가지로 남비엣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황제라고 불렀단 말이야. 한 나라의 군주 뭐라고 불렀어요? 황제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한과 남비엣의 관계가 지배, 피지배의 관계고 실질적인 상하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간섭을 할 수 있는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게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까? 당연히 불가능했겠죠. 그죠? 한 나라에서 남비엣한테 뭐라 그랬겠지? 야, 우리나라가 황제는 아닌데 왜 니네도 황제라고 해? 너네 황제라는 칭호 쓰지 마 라고 해야 되지. 이게 실질적인 실질적인 상하의 관계, 왕과 제후와 같은 지배 피지배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남비엣이 스스로를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는데 한 나라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다만 형식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비엣 역시 부담 없이 한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고, 문화교류의 통로로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실질적인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한 나라는 책봉보다 무엇을 더 선호했느냐? 직접 지배를 더 선호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믿주십시다. 조공과 책봉은 한 나라가 주변 국가를 직접 지배할 힘이 없어서 상대국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남비엣이라든지 고조선이라든지 한 무제 때 가게 되면서 한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됐어요. 그들을 정복할 만한 힘을 갖게 되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유지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직접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실제로 지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나라는 할 수만 있다면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직접 지배를 하는 것을 훨씬 더 하고 싶어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변 국가를 직접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지배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한 나라가 아직까지는 한무제 이전까지는 그 나라를 직접 지배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타난 결과가 바로 조공과 책봉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남비엣이라든지 고조선을 보면은 한무제가 실제로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정복하고 지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조공과 책봉은 상대방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외교 결과이기 때문에 왕과 제후의 관계, 실질적인 지배와 간섭을 전제로 하는 상하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한 나라가 만약에 주변의 국가가 이 한 나라와 같은 중원 왕조보다 훨씬 더 힘이 약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죠. 직접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해서 지배하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중국이 통일 왕조가 되었을 때에는 주변 국가와 민족이 압박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중국이 주변 국가와 민족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을 때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당나라 역시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실제로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우리가 방금 한무제와 그리고 흉노 사이의 관계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한무제와 흉노의 관계에서 흉노가 한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에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 나타났었나요? 그렇죠. 화번 공주를 보내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번도 어떠했어요? 비단길의 무역을 놓고 당나라와 대결을 하다가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 지역까지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당나라가 토번의 송첸캄포에게 문성공주를 시집 보내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중원 왕조가 주변 국가보다 훨씬 더 힘이 약할 때에는 화번 공주를 보내고 화친을 보내면서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언제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느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변의 국가가 이 한나라보다 힘이 약하기는 해요. 하지만 중원의 한나라와 같은 이 중원 왕조가 그들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공격을 해서 정복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결국에는 무엇 해야 되느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럴 때에는 그 주변 국가를 인정해 주면서 그래, 네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대신에 너도 내가 강한 나라는 걸 인정을 해 라고 하면서 주변 국가에게 조공을 받고 강력한 이 중원 왕조의 경우에는 주변 왕국을 책봉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공과 책봉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원 왕조가 주변 국가를 실질적으로 공격을 하고 지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들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속에서 중원은 중원대로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을 챙기면서 황제의 권위를 안정시키고, 주변 국가들의 경우에는 중원 왕조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국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문화적 경제적 교류의 통로로 활용했던 것, 그것이 바로 조공과 책봉의 관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도 조금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조금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8번째 했지만은 올해 들어서 처음 진도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선생님은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댓글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나와서라든지 이해 안 되신 부분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